배종호 세한대 교수, 황혜진 선임기자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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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오전 여야 발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법정 출범일이 한여름이었는데 겨울이 시작된 지금도 공수처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는 시대의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입니다. 출범하게 될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공정성과 균형으로 청렴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사법, 행정 등 전 헌법기관에 걸쳐 국정농단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입법권은 국회의 심장과 같은데 지금 국회는 완장찬 정권 호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등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속보 들어와 있다고요. 통과됐다는 얘기죠? 네네. 공수처법? 네. 공수처법 개정안, 예.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조금 전에 국회에 본회의에서 통과했는데요. 지금 자막에 나오지만 찬성 187표, 반대 99표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전국 경색과 여야 대치 핵심이었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국회 임시국회를 30일 동안 지금 소집해놨는데 국정원의 그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 있죠.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등등이 지금 남아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놔서 아마 오후부터 또 필리버스터 할 텐데 어쨌든 가장 핵심 법안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배 교수님 보시기에 이 숫자는 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까? 좀 혹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103석이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국민의 당까지 합치면 훨씬 더 넘는데 지금 반대가 99석밖에 예. 안 되니까 상당 부분 이른바 이탈표가 범야, 예. 범보수에서 이탈표가 있었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찬성은 이제 187명이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국민의 힘은 이제 그렇게 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174석 아닙니까? 여기다가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예. 플러스 뭐 열린민주당, 예. 플러스 정의당 등등 이렇게 해서 보니까 당초에는 뭐 180명은 넘을 걸로 봤는데 187석이니까 혹시 뭐 국민의힘이나 범야의 이탈표까지도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찬성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현상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럼 뭔가요? 그 이탈의 의미는 만약 있었다면 범보수에? 이 수치로만 보면은 예. 이제 이 공수처 출범은 역시 이제 시대적인 과제다. 예. 그리고 전 국민들이 염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반영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의 핵심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제도적인 민주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공수처 출범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2개 법안에 더해서 더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반대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 법안이 이제 국정원법 개정안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건데 무제한 반대 토론 하겠다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로 보면 그 결과도 우리가 상당 부분 같은 맥락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황 기자. 네. 뭐 너무나 여러 번 정리를 해서 그렇지만 통과됐으니까요. 비토권을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거죠? 그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죠. 예. 한 명을 법무부 장관, 한 명을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죠. 그다음에 대한변협회장, 그다음에 대통령과 같은 정당인 여당이죠. 여당이 2명, 그리고 그 외 여당이 아닌 정당이 2명인데 지금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는 국민의힘밖에 없으니까 국민의힘이 둘을 다 가져갔죠. 예.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다당 체제였다면 뭐 국민의힘이 한 석, 다른 교섭단체인 제3야당이 한 석 이렇게 가질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중에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지 공수처장 후보를 복수로 2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이 가져간 2사람이 계속 반대를 했죠. 그래서 5명 이상 찬성을 못 모아서 여태까지 계속 좌절이 됐으니까 이거를 다섯으로 줄여서 3분의 2.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그 추천위원 2명이 계속 비토를 해도 예. 5명으로 추천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추천위원을 추천 안 하는 방법으로 지금 시간을 끌었는데 그럴 예. 경우에는 열흘 이상 추천을 안 하면 국회의장이 뭐 법학 관련 학자들을 지명해서 추천할 수 있고 추천위원으로 그러니까 추천위원 자체를 추천 안 해도 이제 방법이 자동- 있죠. 예, 네. 예. 국회의장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다른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공수처장 그 공수처 검사들 자격 또 뭐 좀 이렇게 그건 완화하고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 자격을 좀 연수를 줄인 것 같은데 변호사 연수를. 예. 사실 그렇게 연수를 길게 하고 수사 경험을 빡빡하게 하면 검사 출신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여론도 많았어요. 그래서 변호사 후보 풀이 너무 좁아진다. 너무 좁아지고 예. 그럼 대부분이 검사 출신이 변호사들밖에 여당의 없다. 입장에선 검사 출신을 배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있는데 법에 검사 출신이 예. 반 이상 갈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런 실무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됐는데 이러면 이제 민주당이 곧바로 그 야당 추천인들이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퇴를 해도 2명이 모자라도 5명 있으면 해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뭐 방법이 시간 없는 문제죠. 거네, 이제는. 야당으로서는. 야당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 공수처는 어쨌든 통과가 될 텐데 지금 저번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이게 처음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대한변협 추천했는데 예. 다 5표씩 얻은 적이 있으니까 현재로서 아마 지금 공수처 추천인에서 새로운 사람을 또 다시 발굴하기보다는 아마 이 두 그거는 분을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기존에 어떤 추천된 분들을 다시 올리는 거. 추천된 적이 예. 없죠. 그러니까 추천위원들이 후보를 올렸지만 일단 예. 5표밖에 못 얻었으니까 뭐 새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 추천위원들이. 후보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새로 할 수도 있겠는데 후보를 올릴 수도 네네 있고요. 그런데 예. 아마 지금 많은 의견들 중에는 기존 2 사람을 추천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견들이 그건 봐야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봐야죠.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예. 하고 싶은데요. 일단 부칙에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 부칙에 기존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그대로 자격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공수처장 새로운 후보를 또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회의는 열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은 김진욱 그리고 전현정 이 두 분이 이미 5표를 얻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제3의 인물을 추천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더 공정성의 문제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5표를 얻은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결국은 조만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회가 열리면은 예.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돼서 대통령이 청와대- 제청하면은 예.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간 내에 임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연내에 예. 공수처를 출범한다고 지금 계속해서 여권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작업들이 제가 볼 때는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어떤 추세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야당은 뭐 아까 황 기자 잠깐 설명하셨지만 별다른 어떤 저항 수단은 지금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굉장히 어떤 강력히 적어도 이 어조로는 굉장히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문연대 투쟁기구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법 관련해서는 이제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장애투쟁 카드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만지작거리죠. 예.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장애투쟁은 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장애투쟁으로 나가기도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내외 병행투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전 단계로 말씀하신 지금 보수 세력들을 총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김문수 전 예. 의원이라든지 또 그리고 펜앤마이크 보수 세력의 중심 인물들 이런 시민사회단체까지 해가지고 사실상 반문연대를 꾸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이 반문연대를 꾸린다 해도 어떠한 모양으로 갈 것인지와 관련해서 지금 일부 보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당은 빼고 하자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새로 이걸 하나로 묶을지도 제가 볼 때 좀 상당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그런데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문연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은 또 약간 얘기나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주호영 대표 오늘 뭐 그 당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통령 호칭도 안 붙이고 굉장히 격하게 비난하고 비난의 강도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히틀러 시대 같다. 뭐 독재, 파쇼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데 계엄령을 차라리 선포하시든지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맹 비난을 하고 있는데 결이 다릅니다. 근데 예. 결이 다르죠. 배종호 교수 예, 예. 말씀처럼 지금 주호영 대표는 오늘 그 당 밖에
당 밖의 반문연대, 그 태극기 세력 이른바 뭐 김문수 전 경기자 같은 이른바 태극기 세력까지 포함한 그 모임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국민의힘도 뭐 안철수 대표는 직접 안 왔지만 사무총장이 참석했는데 거기서 장애투쟁 쪽에 그 갈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장애투쟁 가능성을 거의 일축했어요. 당은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외곽 시민단체들은 그들이 따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당과 이렇게 혼동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이후에 어떤 투쟁을 할지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건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태극기 세력, 극단 세력, 극우 세력과 헤어지려고 여태까지 무던히 애를 썼는데 어차피 예견된 공수처법 여당의 힘에 의해서 지금 밀려서 통과됐는데 개정안이 그렇다고 해서 덜컥 태극기 세력과 손을 잡고서 장외로 나간다? 여태까지 자기가 한 일을 다 부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당 안팎의 강경 보수 세력의 그 입장도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뭐 장애투쟁 가능성도 부인은 못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강력하게 그걸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태극기 세력과 결코 결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뒤에 또 뭐 시기는 늦췄지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예. 당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판에 장애투쟁을 쉽지 할 카드는 않겠다. 없죠. 그럼 예. 불가능한 카드죠. 자, 방금 황 기자 말씀하셨지만 그 사과 문제 관련해서 그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장악력이랄까요? 지금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좌초돼 가고 있는 겁니까? 보시기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반발 세력들이 있거든요. 특히 예. 이제 TK 중심 그리고 친박 친이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당내 이제 중진 세력들이거든요. 반대로 초선 의원 예. 또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상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전직 두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이 힘겨루기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무게추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 교수님 보시기에. 무게추는 이제 당내 평가가 달라요.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초 지역구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당내 의견이 더 많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상당한 반발. 제가 볼 때는 뭐 백중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 대국민 사과 관련해서 약간 전략을 수정을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시기예요. 당초 이제 12월 9일 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이날 하기로 했는데 어제 지금 9일이 그렇습니다. 어제였죠? 어제죠. 예. 근데 이제 굉장히 국회 상황이 긴박하고 이러니까 일단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용도 좀 조절했어요. 당초에는 강력하게 이 탄핵에 대해서 또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대국민 사과는 하는데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대신해서 사과를 하느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현 당내 혁신 작업이 지지부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고 약간 방점을 바꿨거든요.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이 상당히 좀 정도면?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왜 당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잘못을 안 하느냐.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현 정부가 탄생하는 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라고 예.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분류가 되는 배현진 의원 같은 예. 경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그러니까 현 정권의 탄생 부분도 아마 반성하는 대국민 사과에 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원래 안에서는 상당 부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간 내용을 수정하고 이런 건데요. 밀린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이제 밀렸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당장 이제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시기니까 좀 조정할 예, 필요가 그 있고요. 조정이라고 보시고요. 내용과 예. 관련해서는 일단 반발 세력도 본인이 안고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지가 상당히 위축되거나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안고 가는데 일단 여기와 관련해서는 또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 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당 부분 또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대국민 사과는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이제 모든 부분은 여론조사 그리고 또 4월 재보선 결과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본인이 위기만 잘 극복을 하면은 오히려 그립이 덜 강화될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강화됐다고. 왜냐하면 예. 탄핵의 강은 반드시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이 탄핵을 부정하고 앞으로 중도라든지 외연으로 확장할 수가 없고
더구나 집권하기는 요원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방향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하고 있습니다. 예, 황 기자는 어떤 배 교수님 분석하신 거에서 이견이 있으시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뭐랄까 수법이랄까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극우를 고립시키고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대세를 몰아가지고 관찰하거든요. 여태까지 예. 다. 5.18 그 민주화 묘지 가서 사과한 것들, 그다음에 진보적인 어젠다를 던진 것들도 다 그 당내 친박, 그다음에 영남 극우 혹은 뭐 극보수, 강경 세력들을 이렇게 여론을 몰아서 고립시키는 건데 지금은 당장 반발도 있지만 친박 이른바 그 강경보에서 반발도 있지만 국회 투쟁이 있으니까 시기가 별로 네. 안 좋았죠. 결국은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에 곽상도 의원이 찬성했잖아요. 예. 그리고 보수 세력들이 사과하라고 얘기해요. 예. 왜냐하면 그 흐름을 읽은 거예요. 재집권을 위해서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모른 척하고 그냥 뭉개고 갑시다라는 게 일종의 그런 여론의 받침이 지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던진 카드이기 때문에 예. 저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당내 강경생들이 세력들이 사실 당한 거죠. 밀린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밀린 게 아니라 오히려 작전상 후퇴고 이렇게 예. 미세 조정인데 결국 큰 틀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또 이긴 거예요. 예, 장악력을 오히려 강화했다는 그렇죠. 곽상도 의원이 저 친박 핵심이고 박근혜 정권의 초대 뭐 민정수석의 뭐 TK고 그런데 찬성하잖아요. 예. 강경한 보수 언론들도 찬성하고 예. 통한 거죠. 자, 그러면 요새 가장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뭐 언제나 뭐 대선 얘기하면 지지율이겠죠. 예. 윤석열 검찰총장 1등이 나옵니다. 계속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재 1위가 나오고 있는 네. 거는 다 분석한 거겠지만 일단 예.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갈등, 충돌 때문에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강공으로 특히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 해임이 임박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상당 부분 피해자의 그런 모습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 내지는 이제 범보수에서 이렇다 할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지 않습니까? 다 5% 미만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반문연대의 상징 내지는 대표성. 중심처럼 예. 돼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피해받는 정의의 사도라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또 본인이 연출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상당히 이건 좋지 않는 건데 현직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검찰 조직 내지는 일반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통해서 본인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예. 정치와 권력에 맞서고 투쟁하고 있는 검찰총장이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또 앞으로 양면의 칼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만약에 본인이 정치에 뛰어들지 않는다면은 이런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있겠지만은 막상 정치에 뛰어들 경우에는 과거 이런 모든 행보들이 결국은 정치에 뛰어들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요. 예. 앞으로 좀 본인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오늘날의 행동들이 다시 평가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윤석열 총장의 지금 지지율 관련한 분석 중에 윤석열 총장이 이 반문연대 대표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데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견이 있는 부분은 향후도 그 지지율이 유지될까? 이 부분 같은데요. 황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의 저 지지율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라고 보기 어려워요. 예. 반문 연대 내지는 뭐 반문 세력들이 모일 데가 없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가장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모여 있는데 물론 저 윤석열 총장이 현역 정치인이고 국민의힘이나 야당의 정치인이라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 그렇지만 그 안에 별로 의미 있는 지지율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문재인 정권에 반감을 가진 분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윤석열 총장한테 모여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저게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율이 되려면 일단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유지될 것인가, 예. 자기 세력이 있는가, 자질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그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다른 후보가 솟아오를 수 있어요. 지지율 올라서 대충 한 10%를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쭉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건 가정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서 이겼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되는 누가 됐다. 그러면 그 후보가 1위를 할 수 있죠. 당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네. 떠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정치는 가정은 필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거품처럼. 허수일 수도 있다. 그렇죠. 허수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반사 이익에다가 뭐 자체 발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이 미운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그 정권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죠. 계속 예. 공수처법하고 윤석열 검찰청 문제 때문에 계속 구심력이 떨어졌고 방역이 오래되면서 피곤함도 지금 짙어지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부동산 문제라는 거대한 기저질환에 지금 걸려 있고 등등해서 안 좋은 상황에서 민심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윤석열한테 모인 건데 현실 정치에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지만 들어와서도 유지할 것인가 보면 상당히 뭐 부정적이죠. 그건. 좀 이걸 예. 시기적으로 좀 나눠서 분석해 볼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효과 내지는 뭐 윤석열 현상까지는 아니다고 부정을 하는데요. 예.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예.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 투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남아있거든요. 법적 투쟁들이. 그러나 막상 징계위에서 중징계, 그러니까 해임이 결정이 되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더 이상 검찰총장의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세 가지 문제가 당장 도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싸울 무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직 검찰총장이니까 그 직위를 이용해서 법적으로 투쟁하고 또 검찰들을 그러니까 일반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통해서 투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당장 상실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정치 세력이 없는 거예요. 정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정치 세력화를 해서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숙제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본인이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쪽으로 갈 것은 별로 가능성을 생각을 안 하시는군요.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은 뭐 거의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의 현 정권과의 투쟁, 살아있는 권력과의 투쟁에 대한 정당성이 다 의심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국민의힘으로 바로 갈 수는 없고요. 예. 본인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제3지대에서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안철수 대표와 세력 연대를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배 교수님 분석은 그런데요.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는 네,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근데 왜 국민의힘의 어떤 원희룡 지사나 이런 사람들은 데리고 오자고 얘기를 네, 하는 오늘 예. 뭐 원희룡 지사도 CBS 라디오에 나와서 예. 그냥 지금,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데리고 오고 싶은 건가요? 헌법과 민주주의를 문재인 정권이 파괴하는데 네. 그 대표적인 그 뭐랄까 상징이 윤석열 총장 아니냐 그래서 지지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예. 그러면서 자 이게 뭐 과거 그 보수 세력에 대한 수사 적폐수사로 원한이 있지만 그래도 그건 과거고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합치고 뭐 같이 그 힘을 뭐 합칠 수 있다. 예. 그리고 오늘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길 수만 있으면 뿌리 2개 달렸어도 데리고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선거에서. 그런데 일단 그 힘을 일단 이용하자는 거죠. 이용하자. 저 90점이 됐는데 저걸 계속 밖에다 놔두면 그러니까 일단 반문 세력을 움직일 수 있는 그 90점을 가지고 일단 저 세력을 좀 이용해 보자. 그런 생각이겠죠, 당연히. 배 교수님도 데리고 오자는 제 진정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예. 데리고 오자는 세력은 예. 그 의미는 이제 바로 국민의힘에 합류하자는 게 아니고 예. 힘을 합치자는 힘을 얘기죠. 합치자. 그러니 힘을 합치려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바로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외곽에서 데리고 온다는 것이 꼭 그래서- 당내로 데리고 온다는 말은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반문연대 세력을 결집하고 그 세력 결집의 뭐 중심이든 하여튼 윤석열 검찰총장을 합류시키자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 이제 또는 뭐 나중에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새로운 플랫폼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 연대하는 방법도 있고 예. 또는 각자 뛰다가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모든 경우의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정계에 뛰어드느냐 안 뜨느냐 그게 중요하고 혹시 뛰어들었을 경우에도 과연 끝까지 완주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는 좀 너무 멀리 간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치에 뛰어들면 능력과 자질과 도덕성, 가족관계, 재산, 살아온 모든 거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탈탈 털립니다. 쉽지 예. 않죠. 예. 들어온다 그래도. 일단 총장을 그만둬야지 뭐 정치 여부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뭐 아직 어떻게 총장의 지금 이제 계속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뭐 징계위원회 결론을 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여권에서는 뭐 공공연히 더 이상 네, 윤석열 같이 할수 검찰총장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뭐 5명의 징계위원을 가지고도 앞으로 회의를 예, 오늘 강행하겠다. 예. 징계위원회를 그 얘기는 뭐 중징계 쪽으로 확실히 방향이 잡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정치권에서 해석은 뭐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건 오늘
뭐 오늘 꼭 아니더라도 결론은 어느 쪽으로 할 것이라는 얘기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망해 볼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지금 이제 공수처법도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현 시간은 총장 다 문제가 됐습니다. 정리가 될 예. 경우에 예. 앞으로 이제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상당히 전국이 요동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은 다 됐는데 황 기자 마지막으로 짧게 네. 하나 좀 정리해 주시죠. 여당의 어떤 돌파구는 뭡니까? 지금 침체돼 있는데. 일단 매듭을 져야죠. 일단 그 예. 주요한 개혁 법안을 다 했잖아요. 예.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총장 거취 문제도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방역, 부동산, 민생 개각이 포함되나요? 어떤? 개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징계 해임이나 뭐 이런 조치를 당한 다음에 법적 투쟁을 하더라도 일단 그걸 일단락됐다고 보고 개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 뒤에 부분은 다음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